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사, 변호사, 경찰 인맥 하나쯤은 꼭 옆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꼭 생길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저 이번에 큰일 겪고 나서 진짜 제대로 느꼈잖아요. 정작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진정한 가족 덕분에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보낸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던 남편과의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너 참 잘 버텼다. 이혼까지 거 잘했다. 이혼 별거 없다. 이혼하고 나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응원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힘들 때마다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 들으면서 혼자 많이 위로 삼았거든요.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어쩌면 그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 힘들지. 왜긴 왜야. 아버지 제사인데 엄마 혼자서 준비하고 또 울고 계실까봐 휴가 쓰고 일찍 왔지. 이거 봐. 음식 조금만 한다고 하더니 동네 사람들 다 먹겠다. 제가 아버지가 안 계셔요. 전 사실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건설 쪽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병원 생활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뒤로 어머니랑 쭉 둘이서만 컸었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도 엄만 제사 때마다 주방 구석에 앉아선 혼자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울다가 음식을 장만하곤 하셨어요. 여자 혼자서 가정을 이 정도로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혼자 있는 엄마가 신경 쓰여서 회사 일도 내팽개치고 달려올 정도로 나름 효녀였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어쩌면 저만큼이나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사촌 오빠였죠. 큰엄마 저 왔어요. 아유 일찍 오길 잘했네. 아니 큰아버진 제사상에 소화제도 하나 같이 놔드려야겠어요. 이거 오셨다가 너무 많이 드셔서 소화불량 오시겠다니까.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저랑 한 살 터울의 사촌 오빠였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친가 쪽 식구들과는 거의 다 인연이 끊어지다시피 하는데 아버지 제사 때가 오면 가족들 다 내놓은 식구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 집에 잊지 않고 꼭 들려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죠. 오자마자 아주 저희 엄마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얼굴이 예뻐진 것 같다는 둥, 주름살이 좀 느는 것 같다는 둥, 고생하지 말고 이제 여기 일은 희주랑 자기가 돌아가면서 하겠다며 안마를 하고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아버지 생각에 살짝 어두워지시려고 했던 저희 엄마 입꼬리도 오빠 덕분에 스르르 올라가곤 했었죠. 사촌 오빠가 저렇게 저희 엄마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도 꽤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거든요.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오빠도 제 집에선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안쓰러운 자식이에요.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작은 어머니도 그렇고 남 앞에서 차리는 체면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공부를 잘하는 오빠가 어쩌다가 실수라도 한번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부터 드셨던 거예요. 매라고 해서 뭐 교양 있게 종아리 좀 걷어봐라 하고 회초리를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요. 어떻게 같은 식구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피떡이 돼가지고 늦은 밤에 저희 집 문을 두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이 조그만 애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내가 진짜 한 소리를 해야지. 남 체면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간들이 자기 자식 얼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히 알면서 이런다니. 전화기 어딨어? 작은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저 그냥 여기서 며칠만 있다가 갈게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고. 다음엔 이렇게 가만히 맞고만 있지 말고 경찰에다가 신고라도 하라고. 안쓰러워서 가슴을 퍽퍽 두드리던 저희 엄마. 두 분은 왜 그렇게 화가 많으신 건지 뻑하면 하나뿐인 자식에게 손을 올리는 것이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 법도 한데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오빠가 나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서 경찰이 출동이라도 하면 사람들 앞에선 세상 그렇게 교양있는 척을 하고 네가 감히 부모를 신고할 생각을 하냐, 제정신이냐 하면서 또 팔을 걷어붙이고 2차전이 시작되는 거래요. 왜 종을 딸랑딸랑 울릴 때마다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면서 다음번엔 종만 딸랑딸랑 울려도 간식을 주나 보다 하고 침을 줄줄 흘린다고 하잖아요. 이 폭력 뒤에 내가 뭔가를 해도 무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미 그 당시 오빠한테 학습이 되어버린 거죠. 인이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로 달려가는 대신 며칠 동안 마음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고요. 작은 아버지랑 작은 어머니도 오빠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찮은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해요. 오빠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며칠 후에 와가지고는 저희 애가 폐를 끼쳤다면서요 하고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괜히 한 소리 하려다가도 또 자기한테 고자질이라도 했다고 생각해서 괜히 집에 가서 더 큰 화풀이를 할까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 크는 거 금방이야. 사랑 좀 많이 해줘. 응?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두 분을 보내셨던 것이 자주 기억이 납니다. 내가 판검사만 돼봐. 다른 건 몰라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손 올리는 인간들이 제일 쓰레기라고. 그런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깜빡이 쳐놓을 거야.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촌 오빠요. 자기 부모님 깜빵 보내고 싶다고 법 공부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부모님이 자기 건드릴 생각도 못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래봤자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오빠인데 매번 그렇게 맞고 저희 집으로 오는 모습이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집에 와 있는 동안은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몇 평소에 자주 가지 않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다 같이 밥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저희 엄마를 큰엄마 아닌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더 감사해하고 따르고 했던 거죠.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엄마 집부터 좋은 곳으로 바꿔드려야겠다. 너도 임마 큰엄마 속 썩이지 말고 효도하고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이 오빠한테 허락도 받고, 어? 뭐래? 누가 들으면 진짜 오빠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리고 우리 엄마거든? 저도 외동이니까 늘 자라면서 외로운 구석이 있었고 오빠랑 같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먹고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가볍게 지내진 않았죠. 오빠가 예전만큼 맞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고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이 미안한 일인 걸 알아서 혼자 참는 날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공부를 한답시고 노량진에 들어가고 나선 더 찾아오는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제삿 날만 되면 공부하던 책 딱 덮어놓고 저보다 더 먼저 엄마를 찾아뵙는 모습이 참 든든하고 멋있었죠. 엄마도 아들 없어서 아쉬운 것 있었는데 너 있어서 든든하다고 그랬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안 계시는 분은 제가 하는 얘기가 공감이 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때엔 아빠 빈자리를 한 번도 못 느끼는데요. 이상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홀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제 사정 얘기를 하면 다들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정작 저희 엄마는 참 독립적이고 멋진 사람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엄마가 아프거나 하면 본인이 저희 엄마를 같이 부양해야 할까봐 그거 싫다고 이별 통보를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물론 제가 그동안 별로 좋지도 않은 인연들을 만나온 탓도 있었겠지만 그런 식의 이별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렇게 상처받을 바엔 연애고 결혼이고 다 하지 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는 왜 요즘에 얘기가 없냐? 너도 이제 슬슬 결혼할 사람 만나야 하지 않겠냐 얘기를 하면 차마 엄마 모시기 싫다고 헤어졌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 사람 겉보기만 좋아 보이지 나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하면 괜히 등짝 맞으면서 혼나는 거죠.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성격이 안 맞으면 맞춰갈 생각을 해야지 냅다 그렇게 다 헤어지면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못 만난다면서요. 나한테도 그런 좋은 인연이 나타나주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사람이 다 짝이란 게 있나 보더라고요.
미정 씨 이거 받아요. 어머니랑 둘이 지낸다고 그랬었죠?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셨겠네. 아, 이거 별거 아니고 나도 우리 어머니 거 사다가 미정 씨가 지난번에 회식 자리에서 했던 얘기 생각나서 같이 샀어요. 우리 어머니랑 나이 비슷하실 거 아니야. 어머님은 한 살 한 살 나이 드실수록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면 티가 확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엄청 까탈스러우신 성격인데 드시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좋은 거야. 이거 받아요. 연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나니까 정말 가까운 데서 좋은 인연을 찾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저 혼자 엄청 고생하면서 키워주셨다. 효도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된 것 같아 죄송스럽고 그러다 술에 취해가지고 한탄처럼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 것도 놀라운데 자기 어머니한테 드릴 선물 사다가 그때 그 얘기 생각나서 같이 샀다고 하면서 건강식품 한 박스를 저한테 뜬금없이 안겨주더라고요. 남편이랑은 그렇게 회사에서 만났어요. 저도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고 그렇게 다음번엔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 통하는 구석이 많아 다음번엔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고 제가 바빠서 집에 내려가지 못한 날에도 가서 저희 엄마를 챙겼다고요. 엄마가 이런 사람 또 없으니까 빨리 전화하라고 전화기를 붙들고 1시간도 넘게 잔소리를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사랑에 유통기한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었죠. 아들이 하도 만나보라고 성화라서 내가 인사하러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엄마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시면 응? 아가씨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남의 집 가서 병수발이나 들고 있는 거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어? 모자란 구석이 있으면 모자란 구석이 있는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야지. 아, 이게 무슨 심보야? 엄마, 참아. 그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듣겠지. 그래도 눈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저희 결혼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시댁의 반대가 엄청났었거든요. 사연 듣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내 자식이 만약에 홀어머니나 홀아버지 계시는 집안에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결혼을 죽어라고 반대할 정도로 큰 이유가 되나요? 다들 요즘 같은 세상에 사고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혼자 지내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반대를 하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막상 본인 자식한테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허락이 안 되나 봐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아가씨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만나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결혼 허락 받으려고 시댁 문을 몇 번이나 두드리고 들어가면서 저 참 사연에 다 적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말들로 상처받곤 했습니다. 그래도 속상한 마음 티내지도 않고 재차 문을 다시 두드렸던 이유는 순전히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같이 좋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착각일 수도 있죠. 이야기 몇 번 더 해보고 나면 당신 좋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거라고 걱정하시지 말고 엄마가 허락해 주실 때까지 자기도 많이 노력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줬던 남편이 든든해서라도 이번엔 꼭 무섭다고 도망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내야겠다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건 시댁의 허락이 있었으니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을 받긴 받았어요. 그렇게 딱 잘라 안 된다고 했던 시댁의 마음을 무슨 수로 돌렸냐고요? 이걸 마음 돌렸다고 해야 할지 안 했다고 해야 될지. 안 그래도 결혼 생활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있다는 것이 큰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제가 또 다른 약점을 기어코 만들고 말았네요. 남편이랑 거의 4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출퇴근이 너무 멀다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제 자취방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집이 가까워서 서로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동거식이 됐던 것 같아요. 저야 남편이랑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꼭 감기 온 것처럼 으슬으슬 몸이 춥고 해서 약국에 약 타러 갔는데 증상 듣던 약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생리 언제 했냐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러게 나 왜 이번 달엔 월경도 건너뛰었지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먼저 해보고 아니면 다음날 감기약 타러 다시 오라고 하면서 약사 선생님이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주기가 좀 밀렸을 거야.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태로 다음날 아침 테스트기를 2개나 확인했는데 선명한 2줄이 나타났어요. 요즘은 애기 갖고 싶어도 안 생겨서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미정아, 너랑 애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당황스러운 소식에도 이런 축복이 어디냐며 방방 뛰면서 기뻐했지만 정작 임신을 한 당사자인 전 계속된 결혼 반대에 애부터 덜컥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 소식을 엄마한텐 또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고 회사 휴가 쓰고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임신 소식을 밝혔는데 엄마는 오히려 눈물을 그렁이면서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홍서방은 뭐라고 하든 그럼 됐어. 그럼 된 거야. 홍서방 말대로 요즘 세상에 애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게 무슨 흠이라고. 애 나오기 전에 얼른 날짜부터 잡아야겠다. 응? 엄마 입장에서야 제가 빨리 괜찮은 남자 만나서 하루빨리 가정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제 임신 소식이 마냥 반갑기만 하셨나 봐요. 하지만 시댁은 뭐 예상대로 그렇게 달가워하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함께 시댁에 가서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황당해하던 시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한 3초도 안 되어 남편 등짝 마구 내리치면서 네가 미친 거냐, 제정신이냐, 결혼 반대했다고 말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고 덜컥 애부터 가져가지고 온 거냐 하면서 별의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사실 계획 없이 임신한 저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니까 그땐 시어머니한테 별소리 다 들어도 솔직히 반박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애 아빠라고 책임감 갖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 싸매지고 한숨은 계속 쉬셔도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으신 거 보면 내심 좋은 분들이겠거니 생각했죠. 남들 보기 쪽팔리다고 배 조금이라도 더 나오기 전에 결혼식 올려야 한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임신 12주 차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무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신혼여행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회사에다간 결혼식과 동시에 휴직 신청을 해놨습니다. 계획보다 결혼식을 너무 빨리 앞당겨서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 나오기 전까진 시댁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 나야 괜찮지만 어머니께서 괜찮으시겠냐 몇 번 다시 되물었습니다. 우리 깜찍이 나오기 전까진 아무래도 나 혼자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합치기엔 당신 지내기에 너무 좁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집안일이며 뭐며 하기 좀 힘들잖아. 아무래도 어머니가 옆에서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초반에 많이 반대하시긴 했어도 누구보다 손주 많이 기다리셨던 분이라서 같이 산다고 당신 힘들게 하고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로 약속할게. 깜찍이 나오고 나면 그땐 바로 독립할 수 있게. 응? 남편 말도 틀린 소리는 없으니까 절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절 순순히 받아주셨다는 것만 해도 어딘가 싶어가지고 이참에 관계 회복도 할 겸 그렇게 시댁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이 따로 있다 보니 처음엔 불편한 것을 그렇게 못 느꼈는데요. 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도 같이 부풀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결혼 허락을 했지만 보면 볼수록 영 내 눈엔 안 차는 식구라는 것이 생각이 강했나 봐요. 제가 임신하고 호르몬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지만요. 넌 항상 남자 만날 때 몸 조심하라고. 요즘 애가 혼수니 뭐니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도 다 자기 일 아니니까 막말할 수 있는 거야. 받쳐줄 친정도 없고 본인이 능력도 안 되니까 남자는 물어야겠다 하고 덜컥덜컥 임신부터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 일인데. 최대한 어머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눈 쳐 깔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매일같이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가요.
능력 없는 여자가 애부터 덜컥 낳는 거라고 신우이한테 조언해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애 갖고 들어온 제 처지를 비난하시는 소리도 다 견뎠습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안할 거라고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들어왔는데 편하긴요. 그거야 임신했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니콘 같은 시댁에나 해당되는 얘기겠죠. 배 무거워져서 조금이라도 앉아있으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혀를 끌끌 차시고 임신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애가 퍼지고 못생기게 나온다느니 이럴 때일수록 몸을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느니 어머님 본인이 젊었을 때 애 나오기 직전까지 시부모님 속옷빨래 하고 있었다느니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 한시도 쉬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저랑 남편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회사에서 직급 차이도 꽤나 나고요. 시누이랑 남편은 또 연년생이어가지고 저랑 시누이 나이 차이가 좀 있죠. 남편은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결혼을 했는데도 저희 시누이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노처녀죠. 노처녀. 저희 시누이 보고 있잖아요. 노처녀 히스테리란 말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구나 싶다니까요. 뭐 연애는 계속하고 선두 주말마다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는 남자 욕, 주선자 욕을 1시간도 넘게 해요. 얘기 들어보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애, 얼굴이 내 성에 안 차네. 뭐 차를 국산차를 타고 다니네. 남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자가인 집 한 채도 없네 하면서 별별 트집을 다 잡고 욕을 하거든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절에서 남자 쪽에서 까인 거구나 싶을 정도로요. 시어머니도 처음에 몇 번은 그랬냐. 그 남자가 영 별론가 보다. 주선자는 왜 너한테 그런 애를 소개시켜 줬다니 하고 맞장구를 쳐주다가 나중 되니까 시집도 안 가고 나이만 먹어가는 나이 먹은 딸이 까탈스럽게 구는 것이 영 답답해 보이셨나 봐요. 너 그렇게 노처녀를 평생 늙어 죽을 거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시누이의 노처녀 히스테리가 고스란히 향했던 것은 결혼도 하고 애도 갖고 자기 눈에 들어와 있는 저였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새언니 대접을 받을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최소한 같은 집에 사는 식구인데 예의는 갖춰줬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뻑하면 그냥 애 낳고 집에서 눌러앉은 한심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이것저것 시켜먹는 게 저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참다 못해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자기 여동생 붙들고 따끔하게 혼을 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네 새언니다 하면서요. 시누이 그게 어지간히 기분이 나빴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 노려보고 문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주 비꼬는 솜씨가 수준급이 됐죠. 제가 예정일 얼마 안 남아서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으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집에서 하면 되는 걸 비싼 돈 줘가면서 뭐하러 산후조리원까지 찾아가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아가씨가 하는 말들 녹음했다가 아가씨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대로 들려줘도 되겠어요? 그렇게 내 자식한테도 못 들려줄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새언니, 무서워서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뭐 입이라도 뻥끗 하겠어요? 그래요, 녹음해서 꼭 들려줘요. 나 우리 애한테도 이 얘기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중에 자식 낳으면, 딸 낳으면 능력도 없으면서 남편한테 기생해가지고 인생 보내는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꼭 신신당부 해주려고요. 뭐 내 자식은 그럴 일도 없지만 말이에요. 시누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도 애만 낳으면 독립하자고 남편이 그랬으니까 그 말만 철석같이 믿으면서 출산일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애가 아니라 꼭 독립을 기다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까지 남편한테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혼집은 어느 쪽으로 알아보고 있냐. 나는 뭐 알아볼 거 없냐. 넓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우선은 시댁에서 꼭 독립을 하자고요. 제가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을 때마다 남편이 대답을 어물쩍 넘기고 회피하는 것 같더니 저희 한 집에서 동상이몽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남편한테 뒤통수 3개 맞은 느낌이었어요. 출산 축하랍시고 다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다 있는 앞에서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래도 미정이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난 아들이라 살갑지도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항상 효도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엄마 아빠 생일도 미정이가 알아서 착착 챙기고 하니까 내가 걱정을 덜었다니까. 미정아, 우리 엄마 예전에 잠깐 유치원도 했던 거 알지? 요즘 조부모랑 같이 자란 애들이 성격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사실 독립 얘기했었지. 딱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적도 없었잖아. 안 그래도 지영이 낳고 나면 독립할 생각도 했었는데 엄마가 그 얘기 듣더니 너무 아쉬워하더라고. 그래, 넌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걸 결정을 니들끼리 하니? 애 낳자마자 독립한다는 게 무슨 심보야? 왜? 아주 네 시어머니한텐 이제 손주도 안 보여주겠다 이 심산이야? 마음 그렇게 곱게 못 써가지고 어떻게 키우려고? 요즘 부동산 값이 아주 천정없이 날뛴다고 하더라. 괜히 이럴 때 나가서 허튼 돈 쓰지 말고 앞으로도 쭉 합가하는 걸로 해. 그래, 우리 엄마가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개모임도 같이 나가고 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미정이 네가 우리 엄마 소원 성취 좀 해주라, 응? 그깟 손주 가지고 유세 떤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막상 또 낳고 나서 독립하려고 하니까 손주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감추려는 거냐고 하면서 독립을 못하게 막는 심보 이해가 가세요? 처음엔 진짜로 손주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죠. 그냥 본인 아들이 엄마 품 떠나서 사는 거 그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식사 자리 끝나고 나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사우나니 개모임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분명히 아이 낳고 나면 독립하겠다고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그래도 집에서 혜택 보고 산 게 훨씬 더 많은데 꼭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야겠냐며 그냥 좀 살면 안 되겠냐고. 참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랑 독립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독립할 정도로 여유 있게 돈을 모으지도 않아서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저도 회사 관두면서 받았던 퇴직금, 그동안 저축했던 것들 충분히 있으니까 이 돈 보태서 이사 가면 된다 지지 않고 반박했죠. 미정아,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가족들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야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 애 보느라 정신없을 텐데 오라가라 불러서 미안해. 병원에서 그렇다는데 뭐.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충분히 모아뒀다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문제로 제 독립은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히게 됐어요.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면서 애 돌도 지나고 1년 반 정도가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게 됐죠. 시어머니랑 시누이 성격이 그 사이에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라도 했겠어요. 눈만 마주치면 시비 거는 것들도 여전했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시누인 진짜 애 한 번을 안아준 적이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제 친구들도 애 돌잔치 땐 다 순금 2돈, 3돈 이렇게 돌반지에 오는데 나중에 들어온 반지 확인하다 보니까 시누이가 준 반지만 18K인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애기 돌에 18K짜리 반지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시누이한테 넌지시 반지 선물 착각한 것 같다. 18K짜리가 들어왔다 얘기를 하니까 괜히 쪽팔려서 그런지 더 날뛰더라고요. 야, 나도 결혼 준비하느라 돈 모자라. 네 딸이 뭐라고 반지라도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지금 반지값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따지고 들어?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시누이랑 싸우고 있으면요. 저까지 멍청해지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그래요. 돈 많이 모아가지고 꼭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세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나 비꼬는 거냐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더러워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이 있으면 피하고 참고 사는데 익숙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때 딱 일이 터진 거죠. 친정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아무래도 뭐가 수술을 해야 하는지 뭘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병원에서 보호자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진단을 같이 들어야 한다고 그랬대요.
친정 엄마 나이도 있으니까 큰 병이 아닐까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사정 설명드리고 잠깐 아이 좀 맡아달라고 병원 다녀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오늘 모임 있는데 말도 없이 이렇게 애를 덜컥 맡기고 가면 어쩌냐고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 병원에 진단받으러 간다는데 그깟 애 봐주는 게 뭐라고 저러시나 싶어서 울컥 하더라고요. 끝까지 나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데 그게 더 열받아요. 아유, 저러다 중병이라도 걸려봐. 고생은 또 우리 아들만 다 하는 거지 뭐. 아유. 본인도 딸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전 정말 엄마가 중병이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붙잡고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구박하시는 거 다 씹고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엄마 얼굴이 그새 헬스케져 있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정말 중한 병은 병인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그러더라고요. 폐암 말기라고요. 원래도 뭐 알러지가 있으셔서 기침이랑은 자주 하고 그러셨죠. 통화할 때도 기침 소리가 조금 탁해진 것 같아서 엄마 감기 걸린 거 아니냐고 병원은 다녀왔냐고 얘기하면 별거 아니라고 약국에서 타다 놓은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전 엄마가 정말로 괜찮은 줄만 알았어요. 엄마 어떻게, 엄마 너무 미안해. 어떻게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그러고 있었어. 딸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나 진짜 어쩌면 좋아, 응?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 안 돼. 이대로 엄마 가버리면 나 어떻게 살라고. 엄마랑 둘이서 끌어안고 병원 앞에서 엄청 울었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셨던 우리 엄마. 이제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효도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그걸 못 기다려주시고 폐암이라니 평생 담배 근처엔 가보지도 않으셨던 분이 대체 왜 폐암에 걸리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의사 붙잡고 오열을 했다니까요. 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기뻤던 그 즈음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시한부 소식을 같이 듣게 됐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전까진 저 그래도 나름 단단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성깔도 좀 부릴 줄 아는 그런 매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아픈 후로 제 그런 성격도 180도 달라져 버렸죠. 시한부잖아요. 분명 제가 애기 엄마니까 애를 돌보는 게 1순위라는 것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엄마가 길어야 6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애가 먼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독립을 하려고 시집 전에 모아뒀던 돈은 고스란히 엄마의 투병 생활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정말 단 한 푼도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 목숨을 1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내 몸에 있는 장기라도 팔아서 대고 싶은 심정이었죠. 돌진한 애를 혼자 집에 놔둘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엄마 아픈 이후로 자기 아들 병수발 시킬까봐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싶진 더더욱 않고 그래서 순전히 제 돈으로 남편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시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길게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병원에 가시는 오후 3시간 정도만 돌봐주실 분을 구했죠. 아니 참 그래.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애 저렇게 내팽개쳐놓고 가는 사람이 어딨단 말이야? 모자라는 결혼했으면 시댁이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저거 엄마 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가족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꼭 저래요. 아유 오빤 진짜 무슨 죄야?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건데.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시한부예요. 어머님 시한부 선고 받았다고 해도 아가씨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는 너네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들길. 그리고 뭐?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느니 아느니 너 무슨 내가 꼭 죽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는데 얘가 뭐 틀린 소리 했니? 네가 집안일 몽땅 내팽개 쳐놓고 곧 죽을 니네 엄마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뭐 지금 잘난 짓이라고 큰 소리야?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곧 죽을 사람이라뇨.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시댁 식구들 내 편 아닌 거야 알고 있었지만 엄마 아프고 나니까 남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 와닿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나서서 그렇게 막말하고 있으면 그나마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싫어하는 시아버지가 거 조용히 좀 하라고 빨리 다녀오라고 보내주시긴 하는데 와, 그냥 복합적으로 다 서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옆에서 괜히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기 싫어서 입 꾹 다물고 있는 남편 놈이 제일 약오르고 열받고요. 제가 남편 붙들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한 소리 해줘라 그러면 되려 자기 가족 편을 들어요. 아, 그 남편의 착한 척하는 화법이 정말로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거죠. 너무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 입장 생각도 좀 해라.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거 아니냐. 우리 엄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너도 시댁 식구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해봐라. 입만 살아있는 저 인간이 솔직히 제일 미웠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갈라서고 또 갈라섰습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별거 없어요. 애 때문이에요. 우선은 아픈 엄마를 감당하는데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어서 이혼을 해야겠네 어쩌네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하루하루 아프고 말라가는 엄마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솔직히 그때 당시엔 시댁에서 아무리 절 갈구고 괴롭혀도 별로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엄마가 한참 투병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시누이도 뭐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느니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도 남자가 생겨서 그런지 쓸데없이 저랑 기싸움 하는 날이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다 생각했죠. 몰라,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뭐 법원에서 서무 같은 거 보는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저 나이 먹고 엄마랑 나랑 이제 결혼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려가 주겠다는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래도 식구라고 결혼할 남자 생겼다느니 참 다행이네 하면서 시누이한테도 결혼 준비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나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끼케야 식장을 예약하는 거나 스튜디오를 알아보는 거나 이런 정도 수준에서 도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거나 다 얘기해도 되냐면서 시누이가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셨는 줄 아세요? 1억이 있네요. 자기 결혼해야 되는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대요. 친정엄마 병수발 드느라고 모아둔 돈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 그러면 결혼을 좀 미뤘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 넌지시 얘기를 했죠. 미루자고 하면 지금 결혼 엎어질 기세인데 됐어. 안 도와줄 거면 얘기도 꺼내지 마. 나이가 몇 살인데 1억도 따로 안 모아둬가지고는 하여튼 도움 안 돼 진짜. 1억 못 모아둔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참았다니까요. 하여튼 그놈의 1억이 진짜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지 저희 남편한테도 부탁을 하고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젠 어머님 붙잡고 하루 종일 징징거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돈 좀 만들어 달라고 안 봐도 뻔하죠. 노처녀에다가 상대 쪽에선 그럼 결혼할 경쟁력이라도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아가씨가 그 정도 개념이 있는 여자였으면 여태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겠어요? 진작에 시집갔지? 시누이가 그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던 상황에 저희 엄마 상태는 더욱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전 병원에서도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 엄마 떠나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란 걸 할 순 있겠어요. 아직도 엄마랑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미안한 마음에 거의 투병 끝 무렵쯤에는 하루 종일 엄마 손만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힘이 다 빠진 손으로 제 손 꼭 잡아주면서 그래도 엄마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떠나셨죠. 엄마 장례식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사촌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시집 가고 나선 거의 왕래 없이 살았다는데 막상 힘든 일 닥치니까 식구라고 오빠 얼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오빠도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해. 알겠지? 너 혼자 작은 엄마 수발 드느라고 고생 많았어.
평생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살았었는데 엄만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딸 생각만 하셨나 봅니다. 그 돈 모으는데 도움 하나 주지 않았으면서 엄마 병수발 드는데 제가 모아둔 돈 썼다고 볼멘소리하는 시댁의 입을 막고 싶으셨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가 이것저것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좀 있다고 수익잘 전부 제 이름으로 해두셨다고요. 몇 년 전에 엄마가 보험 상품 한참 알아보고 있을 때 놔두고 떠날 준비하는 거냐고 괜히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고 짜증을 냈었는데 엄마는 그때도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싶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 앞으로 엄마의 보험금 1억이란 돈이 딱 들어오게 됐죠. 시누이가 결혼을 준비하려면 필요한 딱 그 1억이 말이에요.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침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결국 병원비와 장례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제가 엄마의 보험금을 받게 된 걸 알게 됐죠. 시누이한텐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머님이 대뜸 너 보험금으로 1억 원 있다면서 하고 먼저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이 인간 시누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님한테 그새 그걸 가서 일러 바쳤구나 싶어 속으로 화가 부르르 올라왔어요. 그 돈 네가 벌어서 받은 돈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은 한 식구인데 네 목 내 목하고 나누는 게 더 웃기지 않니? 그러지 말고 네 시누이 결혼하는데 돈 필요하다니까 거기에 보태라. 아, 솔직히 막말로 그동안 너 집에다 애 맡겨놓고 엄마 병수발 들러가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이해해줬으니까 그래도 사돈 편하게 갔다. 그런 생각하면 네가 그 돈 먼저 드린다고 해도 모자랄 판이야 지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보험금을 왜 시누이 결혼자금으로 써요? 그리고 그동안 엄마 병원 오고 가면서 시터 이모 드리는 비용도 제가 결혼 전에 마련해둔 돈으로 낸 거예요. 아가씨가 그래서 애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으세요? 이건 아니죠. 원래도 안면몰수하고 도둑놈처럼 구는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다른 돈도 아니고 엄마 보험금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내놓으란 소리를 할 수 있냐 싶어 절대 안 된다. 저도 이 악물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댁 생각보다 더 또라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절 무슨 돈에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건 물론이고 이러다가 정신병자라고 몰아서 병원 보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눈만 뜨면 돈 내놓으라고 닥달을 했어요. 이러다가 진짜로 돈 가지고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통장이랑 도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놨는데 잠깐 외출한 사이에 시누이가 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냐 했더니 휴대폰 잃어버려서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고. 한참 애보고 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서랍을 열어 제 통장을 막 찾고 있는데 아뿔싸 통장이랑 도장이 싹 다 같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갑 열어보니까 제 신분증도 사라져 있고요. 이제 하다 못해 남의 물건에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싶어 시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딱 붙잡고 말했어요. 아가씨, 이제 하다 못해서 손버릇까지 나빠지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고 내 통장이랑 도장, 신분증 다 돌려줘요. 아가씨가 훔쳐간 거 뻔히 아니까. 뭐? 야, 이제 너 나 도둑 취급까지 하는 거니? 진짜 기가 막혀서 막말로 내가 그 통장 가져갔다고 쳐. 네가 그러면 뭐 어쩔 건데? 어? 식구끼리 돈 좀 나눠가지고 쓸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그 꼴 났지. 그 얘기까지 듣고 꼭지가 돌아서 제가 시누이 뺨을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번에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뜯고 뺨을 올리고 난리가 났죠. 어디 귀한 내 자식한테 손을 대냐면서요. 남편은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방으로 올라가서 짐 싸면서 곤히 자고 있는 애 얼굴 보고 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왔죠. 뭐 작당 모의를 하는지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시댁 식구들 냅두고 핸드폰 들어 바로 사촌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눈물 흘리는 제 반응에 얼마나 깜짝 놀라던지요. 오빠, 내가 진짜 호구야. 내가 너무 호구 같아. 우리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 시댁 식구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 돈 돌려달라니까 시어머니한테 뺨까지 얻어맞고 나 이제 어쩜 좋아? 그 돈 진짜로 다시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
사촌 오빠가 얘기를 듣더니 지금 당장 시댁 주소 보내라고 전화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지만 설마 하니 이렇게 힘든 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식구라고는 오빠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니 오빠가 바로 데리러 가겠다고 주소 찍어달라고 그러기에 마음이 조금 놓인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당장 문 여세요. 셋셋 때까지 문 안 여시면 강제로 문 개방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빠가 쾅쾅거리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도 애를 안고 얼른 1층으로 내려갔죠. 남편이 깜짝 놀라 문을 열자마자 사촌 오빠는 경찰을 대동하고 시댁 식구들 앞에 나타났어요. 다들 입을 쩍 벌리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만 주고받더라고요. 제가 얼른 진가방을 들고 오빠에게 달려갔죠. 오빠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 대신 명함을 집어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검사 사촌한테 신분증 훔쳐서 본인 사칭해서 은행에서 돈 빼낸 것도 모자라서 얼굴에 손찌검까지 하고 다들 감옥에서 푹 썩을 준비되셔서 간 크게 이런 행동을 하신 거죠? 뭐? 검사? 아, 너한테 사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냐? 너 분명 나한테는 친가 쪽이랑 전부 인연 끊고 산다고 그래놓고선 아이고 못 살아. 검사 양반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애가 그 돈을 옮겨주려고 부탁받아가지고 그래서 은행에 찾아간 거예요. 너 정말 네 식구 감옥 가게 내버려 둘 생각이야? 빨리 변명이든 뭐든 말 좀 해봐 이 기집애야. 제가 엄마 보험금까지 다 뺏기게 생긴 이 마당에 뭐가 감사해서 시누이 살리자고 거짓말을 해요? 오빠, 아까 전화로 말한 그대로야. 이 사람들 전부 잡아 넣어줘. 남편이 기겁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저희 사촌 오빠 다리를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사촌 오빠와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연행해 갔습니다. 전 애 끌어안고 사촌 오빠 부축을 받아 원래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다시 들어와서 이혼 소송과 시누이와 시어머니에 대한 민형사 소송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식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이 인간들 정말 죄값 제대로 받고 깜빵에서 푹 썩을 때까지 절대 안 봐주고 이 악물고 한번 싸워보려고요. 저 정말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20대 후반 그림 그리는 그림쟁입니다. 최근 제가 좀 불민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꿈인가 싶네요. 뉴스에서나 접한 일을 제가 겪게 돼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힘이 들어요. 마지막에 제가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미술 전공으로 가서 제 주변엔 예체능이 많았고 일반과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사람을 보면 설레고 재미있어 했죠. 졸업을 하고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받았는데 그 사람과 잘 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가 됐죠. 그 친구 결혼식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제 운명을 만났어요. 소개팅한 남자와 친구가 돼서 그 남자와 결혼식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상형을 만나다니 웃기지 않나요? 제 이상형의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친구에게 물어봤죠. 하지만 그 사람은 신부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했어요. 결국 전 한 번 본 사람을 짝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 친구가 소개를 받아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땐 전시 준비로 바빠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기 믿고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 전 소개팅을 하기로 했고 사진을 보는데 그 남자인 거예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소개팅 날까지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한 씨. 처음 인사를 하는데 심장이 떨려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날 바로 애프터 신청을 받았고 두 번째 만에 저희는 사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저와 너무 달라서 재밌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매너가 있었어요. 알면 알수록 진국이더라고요. 전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상형이 성격도 괜찮다?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그냥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꽤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도 못 사는 편은 아닌데 저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뽐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이런 완벽한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참 잘했어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꽤 비싼 가방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지만 얼마 전 어머니 생신인 걸 알고 사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전 선물의 가격보다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선물을 챙겨준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니도 선물을 보더니 너무 고맙다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오빠, 엄마가 밥 한 번 먹자는데 시간 괜찮아? 괜찮지. 부담스러워? 남자친구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야,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인사드리자.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는 건 미뤄뒀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기념일을 챙겨줬고 아버지 생신 때도 챙겨줬어요. 여행도 다녀오라고 숙소도 예약을 해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점점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은근슬쩍 저한테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죠. 오빠, 있지? 이런 말을 하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빠가 센스 있게 먼저 말을 꺼내줬어요. 왜? 부모님이 나 보고 싶어 해? 어떻게 알았어? 자기 눈에 다 쓰여 있어. 이러니 제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눈치도 빨라서 사람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만나도 돼? 그럼 난 괜찮아.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좋은 식당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만난다고 좋아하셨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떨떠름했어요.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처음 보는 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외향을 보고 더 마음에 든다고 사위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부담스럽게. 왜 장모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남자친구는 애교스럽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아버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무덤덤하게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괜히 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남자친구는 따로 집으로 갔고 전 부모님과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지거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헤어지라니. 그래요. 이런 청년이 어디 있다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선 말하는 게 현란하게 좋지 않아. 사람이 좀 무거운 면도 있어야지. 너는 꼭 저런 놈을 데려와서는. 아니, 요즘 청년들 같지 않게 애교도 많고 얼마나 보기 좋았는데요. 난 마음에 쏙 든다. 네 아빠 말 듣지 마. 괜히 하는 소리야. 당신은 왜 딸 혼사길 맞고 그래요? 집도 있어 보이더만.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애가 좀 좋다는데 봐줘요. 그것보다 애가 참 괜찮다.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버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좋게 좋게 얘기를 했지만 아버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설득한다고 꽤나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사건이 터져 절 힘들게 했어요. 한 친구 때문에 거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말았거든요.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비밀을 말하고 힘들면 서로 얘기를 하는 친구였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사이가 좀 멀어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니 전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그 내용이 제가 남자친구의 돈을 보고 사귄다고 돈만 밝히는 연이라는 둥, 남자친구가 이상한 쪽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둥 가지각색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때는 친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 남자친구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제 남자친구를 보고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땐 들리겠어요? 엄청 좋아 죽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때 그저 그 친구가 미웠습니다. 넌 알지도 못하면서 걔 얘기만 듣고 좋지 않네 뭐네 말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걔가 나 욕하고 다니는 거 알잖아. 그럼 괜히 안 좋은 쪽으로 말하겠지. 그럼 그냥 걸러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알지 아는데 난 걱정이 돼서. 뭐가 걱정되는데. 아니, 그냥 요즘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괜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랑 만났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지. 내가 알아서 해.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전 한 친구와 싸우게 됐고 그 이후로 그 친구와도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친구는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묻는 정도였죠. 제가 친구에게 이래저래 치이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났고 남자친구와도 만나게 됐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 지인과 잘 지내는데 그런 말을 하니 이상했죠. 알고 보니까 친구가 제 남자친구에게 고백을 했다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는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울지 말라고 애처럼 왜 그러냐고 한 소리를 했어요. 전 그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게 됐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을 멈췄고 거짓말처럼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남자친구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따지더라고요. 솔직히 오빠도 좋았던 거 아니에요?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를 좋아한다고. 너 괜히 이상한 쪽으로 듣는 거 아니야? 오빠, 저런 애랑 계속 만날 거예요? 날 봐요. 내가 더 예쁘고 더 귀엽잖아요. 유치해서 상종하기도 싫었어요. 친구는 계속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가세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죠. 물론 제 잘못도 있겠지만 이상한 친구들도 많아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제 얘기가 나돌았고 결국 전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점점 남자친구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설상가상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제 동생을 쳤고 동생은 병원에 가는 길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지어 파란불이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건너편에서 전 그 사고 현장을 목격했고요. 그 이후로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왜 사나 싶고 동생 대신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걸. 나는 왜 구하지 못했지?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 매일매일 이런 생각만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동생을 잃어 힘드실 텐데 저까지 그러니까 죄송했죠. 저도 이겨내려고 했지만 말처럼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온통 그 사고 현장으로 보였고 동생은 피와 숨소리, 떨림이 다 느껴졌어요. 밖에 나가는 게 지옥 같았죠. 그렇게 한 달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울면서 제발 밖에 나가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괜찮아지길 기다려준 남자친구도 힘들었는지 제게 지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을 듣고 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컸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공포가 오기는 했지만 하루하루 숙제처럼 천천히 나가봤어요. 처음엔 마당으로 나가보고 그 다음 집 앞 도로 그리고 마트 천천히 나가봤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병원 갈래. 그래, 잘 생각했어. 힘들면 가야지. 엄만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 동생이 괜찮아 언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 같겠지만 정말 들었어요. 뭐 사실은 아니겠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환청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듣고 엄마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전 하염없이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고요. 그 덕분인가 거짓말처럼 제 안에 있던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밖에 나가는 건 용기를 가지고 가야 했지만 예전만큼 무섭진 않았습니다. 전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하루하루 매일 저희 집에 와 제 상태를 보고 말도 걸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을 매일 찾아와야 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일로 아버지도 마음을 열었고 어머니도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했죠. 어머님, 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젊은 남자 필요하면 저 불러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남자친구 덕분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를 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희가 사귄 지 6개월이 넘어갔죠. 6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동생의 사고, 친구와의 관계, 남자친구와 연애, 전시회 등등 일이 아주 많았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제게 선물 같은 일도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길게 만난 건 아니지만 정말 잘 맞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승낙을 했죠. 그런데 조금씩 남자친구가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잘 해주기는 했죠. 전처럼 선물도 많이 주고 매일 저를 보러 와주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야 오빠의 모습이 조금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모습도 귀여워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꼭 결혼을 해야겠니? 아빠도 허락하셨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아유, 그래요. 이 양반이 왜 자꾸 이럴까? 아유, 됐어. 신경 쓰지 마. 아버진 계속 뭔가 찝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허락은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무슨 심리인가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해도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그런 말은 좀 조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 아버지에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싸웠어? 남자친구는 그걸 또 찰떡같이 알아맞추더라고요. 항상 아버지와 다투면 남자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번 건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죠. 이번엔 또 뭐야?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한숨을 쉬는 겁니다. 너 이러는 거 나 좀 힘들어. 제가 힘들어했을 때 빼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전 바로 사과를 했지만 남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죠.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좀 힘들어. 그러자 갑자기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시간을 가지자니 이건 그냥 헤어지자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저흰 며칠 만나지 않았어요. 전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계속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자기가 경솔했다고요. 전 괜찮다고 연락 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죠. 미안해. 일도 잘 안 풀리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너까지 그러니까 참을 수 없더라고.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오빠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머뭇거리면서 남자친구가 제게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당황했죠. 남자친구가 꽤나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얼마? 1,000 정도 빌릴 수 있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나중에 바로 갚을게. 부모님은 모르는 사업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알겠어. 전 당연히 갚을 거라 생각을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제게 몇백 더 붙여서 돈을 돌려줬어요. 오빠 돈 더 준 거 같은데? 아, 고마워서. 남자친구에게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돈을 돌려줬어요. 그래도 이자도 아니고 남자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몇백을 받는 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 혹시 다음 주 주말 시간 돼? 어머니가 보자고 하시는데 괜찮아? 늘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한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끊었죠. 하지만 곧 또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와서 다시 받았는데 그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 믿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고 끊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에게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오빠, 어떤 여자가 갑자기 그 남자 믿지 말라고 했다? 완전 웃기지. 그때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래? 아니, 요즘 이상한 여자 한 명 있거든. 그 여자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전 그냥 이상한 여자가 한 말이 웃겨서 말을 해줬는데 갑자기 자기 스토커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여자가 제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뭐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소름 끼쳐.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네. 차단했어? 남자친구는 왠지 모르게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뭐 돈이야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잦아지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결혼할 상대니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할 수도 없어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안 빌려줄 수도 없으니 빌려줬습니다. 오빠 근데 어디에 쓰는지 물어봐도 돼? 그냥 좀 쓸 곳이 있어서. 고마워. 바로 갚을게. 남자친구는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돈은 확실하게 갚으니 저도 거기서 별말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살짝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운하다며 자기가 돈을 제대로 갚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계속 빌리는 것 자체가 좀 신뢰되는 행동이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돈은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또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워서 그런지 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와 잘 얘기가 돼서 잘 풀었죠.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화장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부모님도 괜히 긴장을 하셨는지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오늘 예쁘다고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긴장을 풀어줬죠. 시어머니는 굉장히 온화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예뻐요. 저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어요. 아유, 이제 집주인이 될 텐데 적응해야지. 네? 전 놀라서 차를 마시다가 사례가 걸렸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단정을 하고 전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대박, 시어머니가 내가 이제 집주인 될 거라는데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시어머니 내내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천천히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 묻지 말고 지금 거래처 사람이랑 얘기하는 척하면서 잠깐 나와봐. 어머니의 얘기에 당황했지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어머님, 저 거래처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밖에서 받을게요. 그냥 여기서 편하게 받아도 되는데 편한 대로 해요. 정원으로 나가자 전 어머니께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너 혼자만 몰래 빠져나와. 얼른. 무슨 말이야? 어떻게 빠져나와?
한 번만 믿고 그냥 나와. 가방이랑 지갑이랑 다 안에 있는데? 그거 걱정 말고 빨리 나와. 전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바로 갔어요. 엄만 다친 곳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놈 사기꾼이야. 그러군 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경찰서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 가고 점을 보러 갔는데 그놈 그거 사기꾼이라고 빨리 너랑 떼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엄마도 참,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런 이유로 지금 나 부른 거야? 어머닌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제게 이 결혼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머니와 한바탕 했습니다. 안 돼, 이 결혼 반대야. 전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급하게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남자친구는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해줬습니다. 차마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사기꾼이라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죠. 여기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울면서 사실대로 말을 했죠. 물론 사기꾼이란 말은 하지 않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고 화를 내며 책상을 발로 차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낸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남자친구를 다그쳤어요. 남자친구는 소리를 쳤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결혼을 못할까봐 그랬어.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반대하시네. 왜 반대하셔? 미안. 아니야, 말하기 힘들면 하지 마. 오빠, 그런데 나 오빠네 집에서 잠시 지내도 돼? 제가 잠시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다고 대신 자기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오피스텔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야, 오피스텔 있어? 왜 말 안 했어? 최근에 계약했어. 정신없어서 말을 못했나 보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 오피스텔로 갔어요. 집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깔끔하다 못해 뭐가 없었어요. 딱 있을 가구만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싶었죠. 남자친구는 사용을 잘 안 해서 뭐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며칠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남자친구 오피스텔과 작업실만 왔다 갔다 했는데 작업실에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체념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경찰서로 온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제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웠죠. 어떻게 점쟁이 말 하나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곧이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 한 분이 제 남자친구를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폭행 절도까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믿었던 사람이 전과가 있다면 당장 가서 말을 할 건가요? 예전에 그냥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범죄를 저지르면 숨겨줄 건지 밝혀낼 건지. 전 바로 밝혀낸다고 말을 했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혼이 나야 한다고, 그런 사람과 절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자친구에게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순간 전 예전에 전화했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전 차단을 풀고 전화를 했죠.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해봤죠. 연결음이 들리고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들리지 말아야 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순간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찼어요. 전 재빨리 전화를 끊었죠. 전 어머니에게 손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우리 천천히 얘기를 해보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한테 사기친 건 아니잖아. 결혼은 안 할게. 나만 믿어줘. 그 이후로 전 어떻게 남자친구를 대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결혼하자고 해버렸으니 바로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지켜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는 평소처럼 남자친구를 대했죠.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영화? 좋지.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전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그 여자와 전화가 되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남자친구가 제 곁에 있는 게 안전했죠.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빌렸어요. 그제야 그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알죠? 저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게... 한 번만요. 혹시 그쪽이 위험한 상황이면 제가 도울게요. 그쪽도 절 도와주세요. 여자와 전 짧게 대화를 하고 다음날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다음 날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됐고요. 혹시 이유현 씨? 그 여잔 무엇 때문인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와 그 여자는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여잔 친구의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게 전화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 자기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것도 모르고 그 사실을 말했고 남자친구가 그 여자분을 찾아가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여자분을 찾아가서 때린다고 했어요. 왜 맞고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피하면 되잖아요. 그 여자분이 얘기하길 사진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서 피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정말 못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집은 반지하방이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주식이나 도박이었고 애초에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은 유부녀를 만나면서 돈을 받고 있다고 했죠. 아니, 그럼 어머님은요? 집은? 오피스텔도 있다던데요? 그거 다 빌린 거예요. 오피스텔은 아마 누가 해줬나 보죠. 저 만날 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집 이렇게 생겼죠? 그 여자분은 남자친구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 집은 렌트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 자기가 잘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매번 빌린다고 얘기를 했죠. 정말 충격이지 않나요? 그 여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고 어떻게 하다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헤어지게 됐지만 사진과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냈다고요. 무서워서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고 했습니다. 전 들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 나도 이상한 게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분도 결혼 약속을 했는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지자 바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좀 회사 사정이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 바로 사과를 하고 다시 사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헤어지게 됐지만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그저 좋은 집에 결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게 빨리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과연 사랑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중간에 잠시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남자친구가 도박을 하고 돈을 다 잃어서 예민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기에 절도, 폭행, 도박이라니 정말 최악의 남자 아닌가요? 그날 이후 전 쉽게 잠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을 몇 바퀴를 돌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처럼 맞을까봐 무서웠고 그 사람처럼 협박을 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화를 낸 것만 봐도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상상이 가니 더 두려웠어요. 다음날 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자기 말을 들었어야지 않겠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와 싸울 정신도 아닌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가 사기꾼인 걸 알고 결혼하겠어요? 저도 당했는데 제가 잘못 본 잘못이라고 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질렀죠. 그런 멍청한 딸 둬서 좋겠네. 아빤 좋겠어. 자기 말이 맞으니까 이런 멍청한 딸은 자기 말도 안 듣더니 이런 꼴 됐다고 지금 비웃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 순간 아버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놀랐는지 절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됐지만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쳤는데 맞기까지 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순간 욱해서 전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대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지금 일하고 있지. 그래? 여자 만나고 있어?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전 그만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정적을 깬 건 남자친구의 욕이었어요. 너 미쳤어? 뭔 소리라는 거야? 너 지금 나 의심해?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보통과 다르게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욱하는 게 보였습니다. 왜? 만나봐. 찔려? 그럼 당장 와. 미쳤어? 일한다고. 그러니까 안다고. 여자 만나는 일. 그 순간을 참았어야 했어요. 그년이지? 그년이 다 말했지? 남자친구는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너 오피스텔로 와. 싫어. 카페로 와. 주소 찍어줄게. 그렇게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보게 됐죠. 정말 무서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을 쳤습니다.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자 긴장이 됐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사람 한 명 죽일 듯한 표정을 하고 오더라고요. 미쳤어? 내가 오피스텔로 오라고 했잖아. 내가 말했지 싫다고.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아니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 미친 여자야. 그 여자 말 듣지 마. 그러자 갑자기 또 제가 아는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부드럽게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그러지 말고 우리 오피스텔에 가서 얘기하자. 거기는 또 누가 해줬대?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빠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잘못이었어. 내가 등신같이 널 좋아해서 이런 꼴을 났으니까 내가 오늘 이 관계 끝내려고 오빠 불렀어. 왜? 나도 오피스텔 가서 때리게? 때려봐. 어떻게 나오나? 남자친구는 그 순간 책상을 발로 차더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성격으로 그동안 잘 숨겨왔는지 놀랄 따름이었죠.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옆에 있던 남자 손님이 남자친구를 말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입안이 터졌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러려고 이렇게 좋아했었나, 뭐를 위해서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렸나, 고작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 난리를 쳤나 싶었죠. 그때 경찰이 왔고 저와 남자친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말했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잘 풀라고만 얘기를 해줬죠. 너무 답답했어요. 전 바로 나와 곧장 집으로 갔고 제 모습을 본 어머니가 놀라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받았어요. 전 바로 핸드폰을 꺼버렸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족들 다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날 어머니와 다시 한번 더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았고 저도 당하고 있지만을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기, 절도, 폭행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망가다가 잡혔다고요. 그 사람은 결국 뇌사 판정으로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죽었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살인자를 못 봤다니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휘청거리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괜찮아?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런 놈을 좋다고 사위라고 하다니. 전 정신을 바로잡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핸드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압수해달라고 말했고요. 그때서야 경찰들은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사진들도 보내줬어요. 접수를 하고 전 작업실로 갔죠. 그런데 작업실에 남자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전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이 돌아 있었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너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망할년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년이 나 신고했다고 하는데 네가 그랬지? 네가 선동질했지? 순간 남자친구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사람이 한순간에 변한다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에 칼까지 들고 있으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내가 장난 같아? 너도 그년이랑 똑같이 당해봐. 조용히 맞을래? 아니면 죽을래? 여기 네 작업실에서 죽는 것도 꽤 나쁘지 않겠다. 그치? 뭐 이제 콩밥 먹을 텐데 사람 좀 죽인다고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1명 죽이나 2명 죽이나 똑같지 뭐. 순간 전 무슨 말을 들었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 필사적으로 남자친구를 피했고 경찰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명 죽이나 2명 죽이나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전 여자친구분은 무사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누구를 걱정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칼을 휘두르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 난 무시하지 마. 무시했어. 진짜로 공포스러웠어요. 지금도 생각하며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버릴 수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간 정말 칼에 찔려 죽을 것 같았죠. 그 순간 다행히 경찰이 들어왔고 전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전 바로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분은 전보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요. 괜찮아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전 남자친구와의 일을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전 괜찮아요. 이제 그 인간 잡아야죠. 저 감사해요. 유연 씨 아니었으면 저 계속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을 거예요. 저 용기 내서 신고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서 같이 신고하고 왔어요. 그 여자 말고도 피해자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지도 않았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전 끝이 나게 됐고 남자친구는 결국 다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지만 더 불안하더라고요. 언제 또 올지 무서웠어요. 전 그 이후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업실도 집으로 옮겨서 집에서만 작업하고 최대한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선 절 한번 물끄러미 보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버진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절대 제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죠. 알죠. 알아. 그래도 아빠 덕분에 내가 각성해서 그 나쁜 놈 잡았는걸?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더 씩씩하게 장난치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까지 이루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눈물이 나서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다들 어디서 들었는지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친구도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냈어? 너 소식 들었어. 미안하다. 내가 이상한 놈 소개시켜줘서. 아니야. 나도 좋아했는 걸 뭐. 그거 아니었음 너도 소개시켜줄 생각 없었잖아. 그건 그렇지. 아니 근데 그놈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닌 거야? 나도 몰라. 그냥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아우 그 자식 얘기하기도 싫다. 그거 알아? 나이도 속였어. 나보다 10살은 넘게 차이 나더라. 미쳤네. 고생 많았네. 아니 와이프 친구도 고생 많이 한 것 같더라고. 와이프가 많이 걱정했어. 친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몰랐잖아. 그 와이프 친구는 자기 같은 사람들 도와주더라고. 너 덕분에 달라졌다고 하더라. 와이프도 너 아니었으면 친구가 이런 일 당했는 거 몰랐다면서 너한테 진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 여자분이 참 부러웠어요. 저렇게 걱정을 해주는 동성 친구가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몇 분을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긴 했죠. 친구들은 다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아, 남자친구 보고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한 친구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괜찮냐고 제게 물었고 그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그 친구 말이 맞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때 미안했어. 나도 네 말 들었어야 됐는데 그땐 그냥 너무 서운해서 그랬던 것 같아. 미안. 그렇게 끝내면 안 됐었는데 다시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 다시 그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됐지만 그 친구에게도 모든 속사정을 말할 순 없더라고요. 이제 전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제 남자친구, 아니 그 나쁜 놈 덕에 사람을 믿지 않게 됐거든요. 그리고 말솜씨도 있고 꽤나 번듯한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경계를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람을 가리니까 스스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관심을 받고 살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사랑하긴 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돈이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이제 떠나간 사람이고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인간에게 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가서 물어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생각만 하고 잊고 살겠어요? 물론 잊는다고 잊혀지진 않지만 전 잊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잊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못 잊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잊는다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어머니가 점만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점쟁이가 정말 용한 건지 아니면 때려 맞춘 건지 몰라도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달이 났으니 말이죠. 그 말을 못 듣고 결혼을 했다면 후회했을까요?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사랑으로 살았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쓰다 보니 감정이 올라오네요. 잠시 하소연을 좀 해도 될까요? 요즘 하루하루 참 힘들어요. 잠도 오지 않고 가끔은 그놈 목소리가 들려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여기저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 동호회도 가입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물며 의사 선생님도 믿지 못했고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도 의사 선생님도 못 믿어서 제 말을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지 않나요?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을 다 바꾸니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저?
그냥 사연을 신청하면서 위로해줬으면 하는 기분으로 글을 썼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공간이 있어 속 시원하게 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글이라도 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네요. 그럼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해볼게요.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